올바로 기회를 만드는 법과 어른이 된다는 것의 참 뜻.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인생의 두 가지 핵심 주제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른이 된다는 것의 본질인 자기 돌봄의 능력. 둘째는 기회를 만드는 법입니다. 이 두 주제는 별개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회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심리학, 철학, 신경과학, 사회학, 그리고 영적 지혜의 통찰을 융합하여 삶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 그것은 단순한 자기계발 너머의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탐구는 실용적인 전략에서 시작하여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기 돌봄인지, 어떻게 의미 있는 기회를 창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 목적과 연결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제 1장 자기 돌봄의 본질, 어른됨의 시작.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 중 하나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존재의 목자라고 표현했듯이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돌보고 가꾸는 책임을 지닌 존재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거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 발달의 8단계 이론에서 성인기의 핵심 과제를 친밀감 대 고립감과 생산성 대 침체로 설명했습니다. 이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자기 돌봄의 능력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완전히 타인의 돌봄에 의존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감정적 안정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보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능들을 점차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에 전전두엽의 발달이 완성되면서 실행 기능이 향상됩니다. 이는 충동 통제, 계획 수립, 의사결정과 같은 능력들을 포함하며 이것이 자기 돌봄의 생물학적 기반을 형성합니다. 신경과학자 다니엘 시겔은 이를 마음의 통합이라고 표현했으며 이것이 정서적 자기조절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 사회는 종종 성인기를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나 법적 권리의 획득으로 정의합니다. 18세나 20세가 되면 자동으로 어른이 된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나이만 성인인 키덜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전히 의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역설적이게도 어른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어른이 되기를 기대받고 있습니다. 마치 수영을 가르치지 않고 깊은 물에 던져놓고 수영해 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 돌봄은 다층적 의미를 지닙니다. 영양, 수면, 운동 등을 내포하는 신체적 돌봄, 감정인식과 조절을 의미하는 정서적 돌봄,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인지적 돌봄, 관계 형성과 경계 설정을 의미하는 사회적 돌봄, 삶의 의미와 목적 탐색을 뜻하는 영적 돌봄, 그리고 한계와 불완전성에
수용을 인지하는 실존적 돌봄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자기 돌봄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기 돌봄의 부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는 약 3억 8천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기본적인 자기 돌봄의 부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번아웃 증후군은 현대 직장인의 약 23%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돌봄은 평생에 걸친 발달 과제입니다. 완벽한 자기 돌봄의 상태란 존재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어른됨이란 자기 돌봄의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제2장 현대사회와 자기 돌봄의 역설. 현대사회는 자기 돌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자기 돌봄에 필요한 정보와 도구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돌봄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를 선택의 역설이라고 명명했는데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불안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자기 돌봄에 필요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역설적으로 진정한 자기 돌봄을 방해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생산성과 성과에 대한 압박, 24시간 연결된 디지털 환경, 불안정한 경제 구조, 공동체의 약화 등이 그것입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를 액체 근대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정된 구조와 안정성이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기 돌봄은 더욱 중요해지지만 동시에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비판적 시각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자기 돌봄 담론은 종종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직장인에게 명상 앱을 추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기 사랑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지신경과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은 감정의 구성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의 감정 경험이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에 깊이 영향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자기 돌봄 역시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력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환경과 구조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진정한 자기 돌봄은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균형 속에서 가능합니다. 자기 책임성의 강조가 사회적 책임의 회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3장 기회의 본질, 운명에서 창조로. 기회란 무엇일까요? 철학적으로 접근하자면 기회는 가능성과 현실 사이의 교차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빌리자면 잠재성과 현실성 사이의 변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라는 것을 마치 운명적인 사건처럼 여긴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조금 시니컬한 관점을 제시하자면 우리 사회는 종종 기회는 운명처럼 찾아온다는 낭만적 신화를 강화합니다. 영화와 드라마는 우연한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내러티브는
기회가 마법처럼 찾아온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이 우연에 맡기지 마라. Don't leave it to chance.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개 외부 통제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줄리안 로터가 개발한 이 개념에 따르면 외부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운명, 강력한 타인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반면 내부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내부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외부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보다 평균 소득이 31% 높고 직업 만족도는 42%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와 대인관계 만족도도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비가 내리길 기다리면서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비가 내리길 기다리면서 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현대사회의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회를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는 더더욱 비효율적입니다. 기회 창출의 과학적 기반을 살펴보면 인지신경과학 연구는 기회 인식이 실제로 뇌의 패턴 인식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뇌는 레티큘러 활성화 시스템을 통해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기회로 인식하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제4장 자기 돌봄의 다층적 차원들. 자기 돌봄은 단일 차원이 아닌 다층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홀리스틱 의학의 창시자인 얀 크리스티안 스무츠의 전체론 개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스무츠는 인간을 신체, 정신, 감정, 사회적 존재의 통합체로 보았으며 이 모든 측면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층위는 신체적 돌봄입니다. 신체는 우리 존재의 물리적 기반이며 적절한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한 체력 향상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30분의 유산소 운동은 우울증 증상을 약 20에서 3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층위는 정서적 돌봄입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의 정서지능 개념이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 체계입니다. 슬픔, 분노, 불안, 기쁨과 같은 다양한 감정 상태를 건강하게 다루는 능력은 성숙한 어른의 핵심 자질입니다. 세 번째 층위는 인지적 돌봄입니다. 이는 명확하게 사고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리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는 비합리적 신념이 부정적 감정과 행동을 유발한다고 설명합니다. 인지적 돌봄은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다소 냉소적 시각을 견지하자면 현대사회는 종종 파지티브 띵킹의 신화를 과도하게 강조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자기 개발서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화된 접근은 현실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오히려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핀란드 심리학자 가브리엘 웨팅건의 연구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긍정성은 때로 현실 도피와 자기 기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현실적 낙관주의가 더 건강한 접근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층위는 사회적 돌봄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우리의 뇌가 사회적 연결을 위해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거울 뉴런의 발견은 우리가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자동적으로 공명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사회적 돌봄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층위는 영적 돌봄입니다. 이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색하고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의 연결성을 경험하는 차원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적 실천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층위는 실존적 돌봄입니다. 이는 자신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을 수용하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자기 돌봄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발달 과제이며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층위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 한 영역의 불균형은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5장 기회를 만드는 실천적 방법들. 이제 기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기회 창출은 수동적 기다림이 아닌 적극적 창조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준비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루이 파스테르의 명언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회는 사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선택적 주의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그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인간의 두 가지 사고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시스템 1은 빠르고 자동적이며 직관적인 사고를, 시스템 2는 느리고 분석적이며 의식적인 사고를 담당합니다.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기 위해서는 두 시스템을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직관적 통찰과 분석적 평가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는 기회를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라 기회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숲속에서 버섯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버섯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귀중한 송이버섯을 밟고 지나갈 수 있지만 버섯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고 채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동질성 원리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는 유유상종이라는 속담과 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진화적으로는 이해할 만한 현상입니다. 안전한 환경에 머무르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런 행동 패턴은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여러분이 매일 같은 카페에서 같은 사람들과 만나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사회 연결망 이론가인 마크 그라노베터는 약한 유대의 강점이라는 논문에서 새로운 기회는 종종 우리의 친밀한 사회 네트워크보다 더 넓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찾아온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링크드인 연구에 따르면 직업 변경에 성공한 사람들의 약 65%가 직접적인 연결망이 아닌 2차, 3차 연결을 통해 기회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새로운 환경과 경험은 뇌의 신경과 소성을 촉진하여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이는 기회를 인식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작은 가능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향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는 기회를 무시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프레이밍 효과를 연구했는데 이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기회가 때로는 우리의 프레이밍에 맞지 않아 간과될 수 있습니다. 약간 비판적 시각에서 보자면 인생의 가장 큰 기회들은 종종 별것 아닌 외투를 입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초라한 외투만 보고 무시할 때 기회는 다른 사람의 문을 두드립니다.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인 피터 틸에게 투자 제안을 거절한 수백 명의 투자자들의 후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가들의 약 73%가 처음에는 전혀 다른 아이디어나 기회에서 시작했지만 작은 시도와 실험을 통해 궁극적인 성공 모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는 피벗이라고 불리는 전략적 방향 전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제6장 자기 돌봄과 기회 창출의 통합. 이제까지 우리는 자기 돌봄과 기회 창출을 별개의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깊은 수준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돌봄의 능력은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기반이 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의 결핍 동기와 성장 동기 개념은 이러한 연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은 생존과 안전에 집중하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사람은 성장 동기에 의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만성적 스트레스는 뇌의 편도체를 과활성화시키고 전전두엽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터널 시야를 유발하여 기회를 인식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만듭니다. 반면 자기 돌봄을 통해 스트레스가 적절히 관리되면 창의적 사고와 기회 인식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성화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시니컬한 관찰을 하자면 현대 사회는 종종 번아웃을 마치 성공의 배지처럼 미화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 잠잘 시간이 없어. 와 같은 말들이 마치 성실함과 헌신의 증거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방식은 결국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마치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은 모순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돕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자기 돌봄과 타인 돌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신이 산소 부족 상태라면 타인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적절히 돌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없습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자비의 개념이 자신과 타인을 향한 균형 잡힌 태도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이를 바탕으로 자기자비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자기자비는 자신을 향한 친절함, 공통된 인간성 인식, 그리고 마음 챙김의 세 요소로 구성됩니다.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높고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기회를 추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돌봄과 기회 창출의 통합은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벤듀라가 발전시킨 이 개념은 자신이 특정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을 기회로 인식하고 실패를 배움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7장 성경적 관점에서 본 자기 돌봄과 기회. 성경은 자기 돌봄과 기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가르침은 자기 돌봄의 영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현임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는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은 자기 사랑 혹은 자기 돌봄이 이웃 사랑의 전제 조건이자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적절히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성경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쉼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써 쉼의 모범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권하셨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생산성 압박 속에서 특별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기회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인 크로노스와 구별되는 중요한 순간 또는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원어로 카이로스를 돈 주고 사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기회의 순간을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기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당시의 화폐 단위인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 정산하는 이야기에서 달란트를 활용하여 수익을 낸 종들은 칭찬받지만 두려움 때문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 책망받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과 기회를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기회 창출은 세속적 성공이나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목적을 지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종합하면 성경은 자기 돌봄을 영적 책임으로 기회 창출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성취나 성공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제시합니다. 제8장 실천적 적용 일상에서의 자기 돌봄과 기회 창출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기 돌봄과 기회 창출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돌봄의 실천적 적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차원의 자기 돌봄을 개인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기 돌봄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기질, 성향, 환경, 자원에 맞는 자기 돌봄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양한 유형의 지능을 각기 다른 조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자기 돌봄에도 개인별 최적의 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향적 성향이 강한 사람의 경우 사회적 활동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향적 성향의 사람은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돌봄의 일상화입니다. 행동심리학자 BJ 포그의 작은 습관 이론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변화는 작은 행동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큰 목표나 계획보다는 일상에 쉽게 통합될 수 있는 작은 실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행동은 뇌의 기저핵에 새로운 신경 회로를 형성하여 자동화된 습관으로 변화합니다. 이 과정에는 평균적으로 66일이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약 2개월 동안 일상적으로 실천하면 자기 돌봄 활동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냉소적인 관점을 추가하자면 현대의 자기계발 산업은 종종 30일 만에 인생을 바꾸는 법 같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조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극적인 당위 개입이 아니라 지속적인 작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법 같은 해결책을 찾는 대신 매일의 작은 선택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기 돌봄의 균형입니다. 통합의학의 선구자인 앤드류 웨일 박사는 건강은 단순히 질병의 부재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웰빙의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정의와도 일치합니다. 진정한 자기 돌봄은 이 모든 차원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기회 창출의 실천적 적용으로는 첫째,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기회를 우연이 아닌 패턴으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은 우리의 패턴 인식 능력을 향상시켜 기회를 더 쉽게 포착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마크 그라노베터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사회적 연결은 새로운 기회로의 접근을 증가시킵니다. 다양한 배경, 경험,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기회의 스펙트럼을 넓힙니다. 셋째,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아닌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제직업 산업의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평균적으로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창업 전에 약 3.8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넷째, 작은 시작의 원칙입니다. 복잡성 과학과 창발성 이론에 따르면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작은 변화가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흔히 나비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큰 기회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긍정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연습은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성도 향상시킵니다. 이는 기회를 인식하고 창조하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제9장 자기 돌봄과 기회 창출의 장애물. 자기 돌봄과 기회 창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적, 사회적, 구조적 차원의 다양한 장애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바쁜 일정 속에서 자기 돌봄과 기회 탐색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리 전문가 로라 반더캠의 연구에 따르면 시간 부족은 종종 객관적 현실보다는 주관적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 20에서 30%더 많은 가용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의 절대적 양이 아니라 우선순위 설정과 집중력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약간 냉소적인 관점을 덧붙이자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하루에 평균 2~3시간을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서비스에 소비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내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는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둘째, 죄책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여성과 돌봄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돌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이기적이거나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죄책감은 종종 문화적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집단주의적 문화권이나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심리학자 요셉 헨리히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 가치관은 심리적 과정과 행동 패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자기 가치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나타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을 자신의 가치와 행복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으로 정의합니다. 깊은 수준에서 자신이 돌봄과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돌봄의 실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초기 애착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합니다.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자기 돌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넷째, 완벽주의의 함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폴 휴이트는 완벽주의를 실수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성향으로 정의합니다. 자기 돌봄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역설적으로 자기 돌봄의 실천을 방해합니다. 제대로 할 시간이 없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사고방식이 자기 돌봄의 작은 실천들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다섯째, 문화적, 사회적 기대의 영향이 있습니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집단적 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적 규범과 기대가 개인의 행동과 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자기 희생과 끊임없는 생산성을 미덕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자기 돌봄을 방해합니다.
기회 창출과 관련해서는 첫째, 두려움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수잔 제퍼스는 Feel the fear and do it anyway 라는 저서에서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는지 설명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기회를 포착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두려움은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는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과 창의적 사고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기회 인식 능력 자체를 저하시킵니다. 둘째, 고정 마인드셋에 문제가 있습니다. 캐럴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특성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새로운 도전이나 익숙하지 않은 기회를 회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편향된 정보 필터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 레이먼드 니켈슨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약 1100만 비트의 정보를 매 초마다 받아들이지만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단 40에서 50비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우리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필터링합니다. 문제는 이 필터링 과정이 종종 우리의 기존 신념과 경험에 의해 편향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장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회 창출은 순전히 개인의 심리적 요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에는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경제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기회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장벽을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 창출에 대한 논의가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구조적 요인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이해에 기반한 것입니다. 제10장 자기 돌봄과 기회 창출의 영적 차원. 지금까지 자기 돌봄과 기회 창출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주제의 영적 차원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영적 차원은 우리의 존재 목적과 삶의 의미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웰빙이나 성공을 넘어서는 더 깊은 충만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의미 추구라는 저서를 통해 로고테라피라는 치료 접근법을 발전시켰습니다. 프랭클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쾌락이나 권력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자기 돌봄은 단순한 신체적, 정서적 필요의 충족을 넘어 자신의 존재 목적과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기회 창출은 단순한 성공이나 성취를 넘어 자신의 고유한 소명과 목적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적 차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창조물이며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약간 냉소적인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종종 영적 차원을 무시하거나 소외시킵니다. 성공은 물질적 부, 사회적 지위, 외적 성취로 정의되며 웰빙은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만족으로 축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소된 관점은 인간 경험의 깊이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여전히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영적 차원을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자기 돌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휴식과 갱신을 경험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기회 창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어진 달란트, 즉 재능과 자원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타인을 섬기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용기란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적 차원의 자기 돌봄과 기회 창출은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와 목적을 긍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계획과 노력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관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기 돌봄을 실천하고 기회를 창출하되 동시에 겸손함과 신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결론. 균형 잡힌 삶을 향한 여정. 자기 돌봄과 기회 창출이라는 두 주제로 시작한 우리의 탐구는 결국 균형 잡힌 삶이라는 더 큰 주제로 수렴됩니다. 균형은 단순히 시간이나 에너지의 균등한 분배가 아니라 삶의 다양한 차원들 사이에 조화로운 통합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관계의 핵심은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 1 정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균형 잡힌 삶은 다양한 활동과 가치들 사이에 적절한 비율과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균형 잡힌 삶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합니다. 1. 다층적 자기 돌봄의 실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영적 차원에서의 균형 잡힌 자기 돌봄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2. 기회와 안정의 균형.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창출하는 모험심과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감사하는 안정감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3. 자율성과 연결성의 균형.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적 심리 욕구는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입니다. 균형 잡힌 삶은 독립성과 상호 의존성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포함합니다. 4. 성취와 의미의 균형. 외적 성취와 내적 의미 사이의 균형은 진정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져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를 퍼마 모델, 즉 긍정적 감정, 몰입, 관계, 의미, 성취로 설명합니다. 5. 행동과 반성의 균형. 적극적인 행동과 깊은 성찰 사이의 균형은 지혜로운 결정과 의미 있는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정한 균형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과 필요에 맞춰 조정되고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마치 숙련된 타이트로프 워커가 지속적인 미세 조정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균형을 위해 끊임없는 주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돌봄과 기회 창출의 균형은 궁극적으로 지혜의 문제입니다. 잠언 4장 7절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고 권면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별력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오디오북을 통해 탐구한 모든 통찰과 원칙들은 결국 이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자기 돌봄과 기회 창출의 균형 잡힌 실천은 단순한 성공이나 웰빙을 넘어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향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러한 균형과 지혜를 발견하고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인정하시고 그 걸음을 정하시나니 라고 시편 37편 23장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 인사.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기 돌봄과 기회 창출이라는 두 주제를 통해 균형 잡힌 삶의 여정을 함께 탐구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다양한 계절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를 돌보는 지혜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기회를 창조하며 그것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 많은 인생의 지혜와 영적 통찰이 담긴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